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보강하도록 할 건데요. 네, 혹시 화면이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 화면에서는 잘 나오는 걸로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그, 페이지 슬라이드 번호를 말씀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오늘은 수업 내용을 보면 배요. 진입 규제가 뭔지, 해임 규제가 뭔지, 지배 구조 및 내부 통제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금융업에서 이러한 규제들이 왜 필요한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융업의 본질적인 특성은 금융시장 참여자가 사실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먼저 정보 비대칭성입니다. 뭐냐면 경제 주체 간에 획득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을 받는 사람 사이에 상당히 정보의 질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뭐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뭐 ELS나 뭐 ETF 뭐 이런 용어 익숙하시긴 하죠. 근데 무엇이 지수가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지수 하면 뭐 코스피 200 뭐 이런 건 알겠죠. 타이거 200 이런 것도 알겠죠. 근데 이 지수가 어떻게 산정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당연히 코스피 200은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러한 종목들의 시가총액에 맞춰서 가중 평균에서 산정한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산식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씩 딜리케이트한 부분은 저희가 모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뭐 FICC라는 용어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FICC는 Fixed Income, 그다음에 Commodity 결합어인데 뭐냐면 뭐 금리처럼 고정된 수익을 얻는 것들 아니면 코모디티 하면 일반 상품이죠. 구리, 뭐 석유, 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우리 FICC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투자하는 걸 FICC 상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미국에 있는 어떠한 부동산의 뭐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신탁에 신탁을 씌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잘 모르겠죠. 그리고 ELS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에 맞춰서 가격 변동성이 아니라 가격에 맞춰 가지고 어떠한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녹인 녹아웃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디지털 구조라 하면 그거죠. 수익이 원래는 1부터 100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0이야.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는 바로 5, 어느 순간에는 뭐 30, 뭐 이렇게 뚝뚝뚝 끊어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해요. 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도 상의하고 생소하고 저도 생소하고 그렇죠. 그래서 경제 주체 간에 획득하는 정보의 질과 양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금융기관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정보가 되게 부족하고 한쪽은 정보가 되게 많죠.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묶어가지고서 그걸로 이제 상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A 부동산은 거기서 조금 권리가 좀 탄탄하게 되어 있어. 저당권 같은 것도 없고 B 부동산은 거기 뭐 보통은 이제
누군가가 그 부동산을 홀라당 가져가 버릴 수 있는 매매계약 같은 게 있거든요. 뭐 가령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해 놓고 200만 원에 체결했다고 가정합시다. 지금은 매매 계약만 있어. 근데 일단 가등기라는 걸 딱 해놓으면 그 뒤에 누가 취득을 하든 간에 그 매매 계약 가등기를 한 사람이 매매 대금인 200만 원을 딱 지급하고 나면 바로 바로 이 부동산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생겨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아무래도 좀 그 금융상품 제공자는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금융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 주체 간 거래자들끼리 획득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역선택. 불량한 주체가 시장을 지배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뭐냐면, 뭐 똑같은 상품이에요. 근데 똑같은 서비스야. 여러분들이 이제 개미 투자자로서 증권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AA 증권사는 법령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다 지켜가지고 굉장히 거래가 안전하고 해킹도 방지가 되고 안정성이 높아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들어와서 마음 먹으면 내가 거래하는 걸 다 볼 수 있고, 내가 거래하는 신호 체계를 흐트러뜨릴 수 있어. 뭐 그렇게 될 경우에,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원가가 더 싸지 않겠어요?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도 더 적고, 보안 설비도 더 부족하고, 그리고 또는 똑같은 상품을 판매한다 할지라도 A증권사는 그 상품을 굉장히 꼼꼼히 팔고 상담도 충실하게 해요. 근데 B증권사는 그냥 닥치는 대로 판다. 뭐 금소법을 겨우 지키면서 그 법을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살짝만 위반이 안 되는 수준. 놀라는 데지만 명확하게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 거기까지만 지키면서 상품을 계속 판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B증권사가 훨씬 더 낮은 가격의 상품을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아무래도 역선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음,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 뭐, 가령, 진입 규제 자체가 없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 규제란 그런 거예요.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거. 그러면 정말 사기꾼처럼 막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진입 규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건전성도 필요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행위 규제도 필요하고, 지배 구조 규제도 필요하고, 내부 통제도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들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도 있어요. 사실은 금융회사라 하면 신뢰도가 좀 높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융회사가 자금 조달을 열심히 한 그다음에 매우 고위험 상품 같은데 투자를 해버리면 금융회사라고 믿어가지고서 돈을 막 걷다가 돈 날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거래 계약에서 이용자 보호,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한 계약에서 계약 자유 원칙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을 초래할 수 있다. 가령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금을 제가 가입을 해요. 원래 예금 금리가 한 뭐 2%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어떤 펀드에 가입하면 5%를 준다. 근데 그럼 3%가 증가되잖아요. 근데 예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 예금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그 금액을 펀드에 가입해야 되고, 가입하면 그 수수료가 3%야. 그러면 그냥 어차피 다 그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예금 금리가 2배가 넘게 되니까 그 펀드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 펀드의 내용을 놓고 보면 수익률이 거의 없어. 잘 되면 1%, 안 되면 10%막 깨지는 그런 펀드, 그런 구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금융소비자도 불리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더 간단하게는 그 대출. 우리 회사에서 모든 너희 임직원들은 다 우리 회사에서 거래한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내가 금리를 낮춰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보험 가입해라. 펀드 가입해라. 아니면 뭘 어떻게 써라.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뭐 핀테크 API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 막 이렇게 되면 그 사실 금융 소비자가 불필요한 것들을 그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진입 규제 같은 게 좀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음, 그래서 이래서 이제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금융 규제의 목적은 시장의 실패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신용 경색,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 소비자 보호 그 금융 규제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뭐 금융 규제의 방법은 뭐 건전성 규제, 진입 규제, 행위 규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 좀 살펴보면 이거는 상호 보완적인 규제예요. 그 금융시장이 안정성과 공정성 사이 균형을 추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정성과 뭐 공정성, 안전한 것도 중요하고, 뭐 어느 정도 요새는 혁신성도 좀 강조가 되는 분위기긴 합니다. 근데 가령 건전성 규제, 경영진이 적격성과 대주주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그다음에 재무구조의 건전성도 유지를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시스템 위험의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뭐냐면 되게 나쁜 사람들, 배임 행령 같은 거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령 그 은행을 지배한다고 해봐요. 그리고 은행을 자기가 막 사금고처럼 쓸 수도 있잖아요. 보이스피싱단이 은행 지배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영진이 적격성을 이러이러한 뭐 가령 형사처벌받은 지 한 뭐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다음에 뭐 금융 관련 형사처벌이라면 벌금만 맞아도 3년 동안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고 일반 형법이라면 뭐 징역 이상, 금고 이상, 집행유예도 당연히 포함하겠죠. 벌금은 빼는 게뭐 어쩌면 경범죄 처벌법 같은 거 있잖아요. 노상방뇨라고 해서 침 뱉었는데 운이 나쁘게 이런 것도 벌금 나올 수도 있거든요. 10만 원, 20만 원. 근데 벌금 맞은 것까지 다 벌금을 선고받은 거, 벌금을 납부한 것까지 다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못 되게 하면 좀 가혹하니까 이제 뭐 벌금은 제외하고 일반 형법은 징역이나 금고, 뭐 집행유예 포함. 그다음에 금융 관련 법령은 벌금 이상 선고받은 자의 경우에는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경영진이란 임원 말하겠죠. 등기부등본에 등기되는 등기임원.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사실 뭐 등기임원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우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주주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이러한 대주주도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주주들도 이제 금융회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제 지배구조를 짜는 거죠. 뭐 조금 불량한 사람들은 뭐 금융회사의 지분의 10% 이상 뭐 가질 수 없다. 10%를 뭐 주유주주 내지 대주주로 정의를 하고 그 이상의 주식을 가질 수 없다. 또는 등기된 뭐 이사나 감사가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정해 놓는 거죠. 그리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여러분들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BIS 비율, 뭐 증권사는 NCR, 보험회사는 RBC,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시긴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금융회사가 가령 은행은 여기저기서 이제 예금주들이 예금을 받아가지고서 운영되는 회사인데 그 예금을 받아서 그것을 굉장히 위험한 곳에다가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해주면 자금 회수가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은행한테 예금을 맡길 때 여러분들은 그 은행한테 내가 돈을 빌려준다는 생각을 하시진 않잖아요. 빌려준다는 생각을 하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으로 빌려주겠죠. 은행이 아니라 어, 은행이 아니라 은행한테는 예금을 맡긴다로 아마 생각을, 음, 할 겁니다. 예금을 맡긴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하지, 내가 빌려준다라는 생각으로 은행에 예금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맡긴 그 은행이 갑자기 뭐 이상 파생 상품이다. 갑자기 코인 선물에 투자를 해가지고 한 방에 망해버려. 그럼 너무나도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을 이렇게 위험도에 따라서 자산을 쭉 분류해 놓고 위험 자산에다가 은행이 자금을 공급할 경우 어떤 대출도 있고 투자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BIS 비율이 굉장히 많이 안 좋게 나오도록 했어요.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만 하고 중간 자산에 대해서는 중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그다음에 저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또 풍성하게 뭐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구조의 견증성 유지 등 유지를 하도록 하고 근데 2008년 전에는 각 금융기관이 건전하면 금융시장이 건전할 거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알겠는데 2008년 9월 15일에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파산을 해요. 근데 뭐 사실 그때 베어스턴스가 먼저 파산을 하고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는데 근데 이게 뭔 의미냐라고 하면 그 이들은 굉장히 커다란 그 금융회사였거든요. 뭐 우리나라 산업은행이나 뭐 여러분들이 아는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보다 훨씬 큰 회사예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이러한 회사들이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은 서브가 들어갔죠. 가장 우수한 대출자들이 있으면 그 등급에 끼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안정한 그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빌린 그 대출 채권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대출 채권을 잔뜩 모아서 이제 모아놓은 어떤 그 상품이 있어. 거기다가 투자를 해요.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대출 채권을 상환 안 하면 이제 리만 브라더스나 베어스터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근데 얘네 둘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들이 그 상품에 엮여 있는 상태가 돼요. 가령 은행이 여기저기 사방팔방에다가 대출을 해줍니다. 그 모기지 대출을 해줘요. 그 모기지 대출 채권을 잔뜩 모아다가 증권회사가 걔를 그 잔뜩 모아서 그 어떠한 주식회사에다가 가령 다 집어넣어요. 이걸 풀링이라고 하는데 꼭 주식회사에 쓰진 않아도 돼요. 근데 어쨌든 다 모아서 어떤 주식회사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이 주식회사 주식이나 회사채를 팔아버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상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리고 누군가가 그러면 그 증권을 사겠죠? 근데 이 풀링을 왜 하냐면 하나의 대출은 보존할 수가 있지만 수만 개의 대출을 모으면 은행이 대출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모델링을 하잖아요. 대충 요 정도 되는 사람들은 뭐 부도율이 1%대, 평균 금리가 한 6% 정도 되니 1%다 부도나도 이거 5% 정도는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모델링을 해가지고 은행은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잔뜩 모아놓으면 역시
일부 그 주식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그 SPC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 중에 일부는 부도가 나도 나머지는 결국 통계에 수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이 이 주식회사의 가 발행한 회사채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왜 이러한 자기가 대출해 준 것을 대출 채권을 파느냐라고 놓고 보면 은행은 이거를 팔 만한 게 은행 같은 경우에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이 상환될 때까지 계속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가령 그 내가 잔뜩 그 대출을 해주고 나서 얘를 풀링을 해. 대충 이거 이 풀링을 해놓은 게 평균 금리가 5%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4% 정도의 또는 뭐 이거를 원액에다가 1% 정도 붙여가지고 그냥 팔아버려, 증권시장에. 팔아버려. 그러면 대출 채권을 만든 다음에 바로 팔아버리고 1%를 붙여서 팔아버리면 은행은 바로 1%의 그게 발생을 하죠. 1% 수익을 얻고 빠져. 그리고 나면 그 증권 투자자들이 사갔으니까 은행은 그 대출한 금액만큼 돈을 바로 회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또 대출해 주는데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더 어떻게 보면 그 대출 채권 회수가 안 되면 아 저희는 대출 다 해줘서 더 이상 못 해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SPC에 팔아버리면 대출을 또 해줄 수가 있으니까 고객 유치가 너무나도 좋겠죠. A은행은 대주채권을 계속 팔아. B은행은 안 팔아. 그럼 A은행은 어떤 고객이 와도 계속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B은행은 저희 대출 나온 거 만기가 아직 안 돼서 못 해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얼마나 B은행이 무능해 보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팔면서 수익도 발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풀이라든지 거래를 늘리는 것 자체도 금융기업으로서는 그 덩치나 힘싸움에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행동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런 모기지 채권을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출 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뭐 회사채나 아니면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망할까 봐 무서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CDS라는 걸 또 팔아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하는 거죠. 뭐냐면 이 채권이 안전하다고 해서 잔뜩 샀지만 만일에 하나, 뭐 100만 분의 1이라고 가정합시다. 100만 분의 1의 경우에 이 채권이 부도가 나면 누군가가 이 채권이 부도났을 때 그 원금을 다 보전해 준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래서 너무나도 좋겠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또 이러한 채권을 그 해칭 그 위험을 내가 인수할게. 그 가령 어떤 그 연기금이 이 모기지 채권을 사요. 그럼 모기지 채권 좀 불안하잖아. 그 연기금이 두 개가 있는데 A 연기금은 이 채권 부도나면 바로 데미지 입어. 근데 B 연기금은 부도나도 다른 증권사가 그 손해배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증권사가 너 이거 빵꾸 났어. 내가 다 메워줄게. 라고 약속을 딱 해놔. 그러면 만약에 만일에 하나 그 지배채권이 부도났을 때 B연기금은 우리는 다 증권사가 다 보전해줬습니다. 라는 그런 보전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A연기금은 그냥 손해를 다 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또 만일에 하나지만 이것을 좀 아까 그 위험을 좀 커버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CDS라는 거를 팔아요. 뭐냐면 이 채권이 부도가 나면 내가 돈 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증권사들 근데 그럼 이 CDS를 사면 증권사는 수수료를 조금씩 받습니다. 근데 그 수수료율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 야 이거 자기가 살아가는 집인데 대출 안 갚겠냐? 딴 데서 대출 받아서라도 이거는 갚겠지. 약간 그때는 조금은 아니랬죠. 그렇게 대출을 해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증권사들이 CDS를 잔뜩 발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은행들이 대출을 그렇게 좀 안일하게 하니까 닌자 대출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not 그 잡, not income, not job. 그러니까 소득도 없고
직업도 없고 뭐 자산도 없는 거야. not asset. 그치? NI. not income, not asset, not job. 뭐, 하여튼, 그래서 이거 세 개가 다 아무것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없는 사람들에 대해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그 대출이 계속 이제 일어나다 보니 한두 개가 아니라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잖아요. 왜냐면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르다가 어느 순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대출 심사가 점점 널널해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했고, 부도가 나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돈을 메워줘야 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장이 붕괴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금융기관은 다 안전했는데, 이제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게 된 거죠. 금융 전체의 금융 건전성은 이제 불안해지는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시스템 위험의 방지까지도 지금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의 그 금융회사가 망하는 거는 그 금융회사의 이용자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그 임직원한테는 불행한 일이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뭐 감당할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진다. 작은 금고 하나 망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정도 되는 그 두 은행이 아니라 그 정도 되는 규모의 은행이 두 개가 동시에 망한다. 그러면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막아야 된다. 그리고 국가를 넘어서 세계.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갑자기 뭐 상위 GDP 상위 10개국 중 하나가 갑자기 부도가 나. 그러면 그 나라로부터 돈 받기로 예정돼 있던 사람들이 돈을 받지 못하면서 연쇄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겠죠. 그런 것들을 막는 게 이제 건전성 규제다. 진입 규제. 진입 규제는 각 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가령 제가 파생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근데 파생 상품을 제가 판매하거나 설계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돈이 진짜 없어. 근데 그래서 좀 있으면 막 회생 들어가고 막 파산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제가 은행업을 하면 큰일 나겠죠. 그 돈 받아다가 저 같은 경우에 불안하니까 일단 나 급한데 돈 좀 메우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뭐 전산을 갖춰야 되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와 실시간으로 빠르게 주문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으로 할게. 라고 했는데, 한국거래소에서는, 우리는 사람으로 안 받고 전산으로만 받는데요. 그 주문을. 그러면 사실 저를 믿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데미지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니면 업무 체계가 증권사가 자기가 가진 자기 고유 재산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투자를 하는데, 근데 이 자기 재산 투자하는 사람 옆에는 고객들 재산을 운용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 그러면 고객들이 팔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먼저 팔고, 고객들이 살 것 같으면 먼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고객들이 동향을 보고 선행 매매를 이 사람이 먼저 할 수 있겠죠. 그런 것, 그러한 업무 체계들이 있는데, 그러한 업무 체계, 그런 것들이 차단되도록 업무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진입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것들, 뭐 인적, 물적, 그다음에 업무 체계에 대한 요건들을 갖춘 자들만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 뭐 당연히 대주주나 임원들 자격 같은 것도 보죠. 자격증 가진 사람 몇 명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보고. 근데 이런 것들을 갖춘 자들만 이런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진입규제라고 합니다. 행위규제. 건전하고 어느 정도 자격 갖춘 사람들이 일을 해.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다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령 전문직에서도 불행한 일이지만 많이 사고가 발생하죠. 가령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의사가 환자한테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것들, 뭐 그러한 의료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 뭐 자기한테 돈이 되고 이익이 되는
뭐 가령 CT 찍고 MRI 찍고 엑스레이 또 찍고 찍은데 또 찍고 하면서 뭐 약도 뭐 불필요한 거 계속 주고 뭐 시술이나 뭐 봉독이다 뭐다 막 쓸데없는 거를 계속 막 처방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의사가. 그런 사람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끔 우리 신문에서 보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명히 이거 아예 뭐 그냥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이론적으로 반드시 지는 사건이에요. 법이론적으로. 그런데 내가 새로운 법리 해석을 통해서 재판부를 설득해서 이거 이길 수 있다라고 해요. 뭐 물론 재판부가 기존의 법 해석을 뭐냐 못 바꾸는 건 아니죠. 바꿀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잘 안 바꾸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의뢰인한테는 마치 굉장히 잘 바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자격에 기대되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행위 규제를 해요. 가령 금융회사가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전에 배웠듯이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꼭 설명해야 돼. 그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설명 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는 상품을 권유할 때 반드시 고객한테 적합성 있는 상품만을 권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 놓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임 규제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고객한테 들은 정보라든지 고객이 그 자산 상태 같은 거나 금융거래 비밀을 어디다가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해임 규제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대주주한테 막 큰 돈 막 무이자로 빌려주지 마라. 뭐 이런 것도 해임 규제가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진입 규제부터 한번 볼까요? 진입 규제는 그 부적격자, 자격이 없는 사람의 신입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과당 경쟁에 따른 그 폐해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뭐냐면 그 금융업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들 또는 그 은행이나 뭐 증권사나 뭐 이런 금융기관이 지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그 금융감독 당국이 기본적으로는 인허가, 뭐 물론 조금 가볍게 등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도록 받은 자들만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 수를 좀 제한을 합니다. 이거는 뭐 수를 왜 제한하냐? 경쟁을 수 제한하는데 뭐 초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여튼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수를 왜 제한하냐? 자유시장 경제 체계에서 여러분들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는 뭐 현실적으로 좀 제한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뭐 우선은 그 어느 정도의 자격을 이제 가진 사람들만 뭐 금융업을 하도록 하는데 그 자격 기준이 되게 낮을 수도 있잖아요. 가령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되게 커다란 은행들 중심이죠. 근데 미국은 조금 작은 은행들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의 기능도 조금 낮추고 그러면서 뭐지 그 진입 규제를 낮출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낮출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시장이 보장이 안 되면 이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그 공격적으로만 영업을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자격 있는 자들만 들어오고 시장 구조를 봐가면서 은행을 늘려주는 거죠. 우리나라 은행업허가 하면 은행법에 따른 요건 다 갖춘다고 해서 막 내주지 않습니다. 증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금융기관 수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퇴출 또한 그 예금자, 투자자의 보험이 퇴출에 따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국이 퇴출 방법, 부실기관 처리 등을 지정을 합니다. 갑자기 금융기관이 아이씨 내일부터 일 안 해 하고 다 셧다운 해버리면 그 예금자 돈 어떻게 꺼냅니까? 아, 니들이 소송하든 말든 알아서 꺼내가 라고 하면 소송하면 예금자들이 결국 이기겠죠. 하지만 그 절차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기가 어디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는 사람들 잔뜩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사실 그 법에서 미리 규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다시 되돌아와서 강조를 하면, 그 금융기관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산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이 당연히 일정한 수준은 있어야 되지만, 경쟁이 너무 심하면 오히려 더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건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요새는 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 휴대폰 판매가 굉장히 출혈 경쟁이 심했죠. 그럴 때 그냥 상품도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할인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 복잡한 내용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 비슷하게 휴대전화 이 구매 비용은 깎아주되 실제로는 그 핸드폰 요금에서 다 받아가지고 챙길 수 있는 뭐 이런 방식으로도 서비스가 뭐 이루어질 수도 있었고 그리고 뭐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대표적인 레몬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감언이설이라든지 아니면 겉만 그냥 또는 당장 그 운전자가 운전했을 때만 당장 뭐 한 뭐 세 달은 괜찮아. 세 달 지나고 나면 막 바퀴 빠지고 브레이크 터지고 막 이런 차들 그런 차들을 이렇게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쟁이 심하면 근데 모두가 점점 그렇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그쪽 시장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가령 서비스를 제가 이걸 제대로 하려면 100 정도의 노동력을 투입을 해야 돼 인적 자원. 근데 사실은 소비자는 100과 98 정도 잘 구분 못 합니다. 뭐가 더 뛰어난지. 근데 가격은 더 낮아. 그럼 낮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적당한 수준에서 낮아지면 상관없는데 50 이하로 내려가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조금씩 내려가다 보면 점점 50 아래로 내려가고 그 50 아래로 내려가면 금융기관이 바로 그 감독 당국이 바로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감독 당국도 요새 시장이 다 그러니까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일선 감독 당국 감독을 하는 직원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꽝 터지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좀 꼼꼼히 보겠죠. 그러면 이게 이러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어요. 감독 당국도 시스템 전체를 언제나 100% AI가 여러 군데 센서를 다 둬서 뭐 빅브라더처럼 모니터링 하듯이 살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적절하지도 않고요. 왜냐면 그렇게 살피려고 하면 하다못해 직원들끼리 밥 먹으면서 무슨 대화하는지까지도 다 모니터링 돼야 돼요. 혹시나 내부자 정보 오가는지 아닌지 보려면 사실 적절하지도 않죠. 감독 비용도 너무 커지고 결국 감독 비용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감독 비용으로 써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감독 비용이 너무 커지면 그 산업이 그 모든 그 산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감독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그 산업이 성장하기가 어렵겠죠. 성장이 아니라 아예 형성이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경쟁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허가 체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산업별 그 리스크 특성에 따라서 진입 규제를 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규에서 뭐 특별히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명 뭐 금융투자업자 뭐 해가지고 저기 뭐 가령 은행업이나 뭐 보험업을 보험 자격이 있으면 그 증권업을 일부 그냥 할 수 있게 펀드를 판매한다든지 보험을 판매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냥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은행이라면. 보험이나 아니면 뭐 증권업은 일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되는 소를 포함한다. 약간 뭐 이런 시각도 있고. 은행 정도면 뭐 인허가 요건이 훨씬 증권사보다 높으니까 그런 건 해줘도 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나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뭐 등록 같은 것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거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보면 그 인허가는 보통은 이제 그 각 그 사업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 업무 방향이라든지 대주주 등의 뭐 적합성, 아니, 사회계획의 타당성, 자본금, 어디서 대출 잔뜩 받아가지고서 금융회사 설립하면 이 오너가 대출 받아서 설립했으니까 좀 있으면 회사 날려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본금도 좀 이렇게 대주주도 좀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금융회사 자체도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이제 여유 있게 운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금 및 주주 구성과 설립, 그다음에 그 금융회사를 누가 인수해? 그러면 이 인수하는 자금은 또 적절한 거냐? 검은 돈 들어온 거 아니냐? 몽땅 다 대출로 인수한 거 아니냐? 발기, 맨 처음에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대주주나 경영진의 경영 능력과 성실성, 공익성 등을 확인합니다. 사실 공익성은 뭐 법률의 요건으로 있지는 않는데 뭐 공익성 있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조금 그 인허가 같은 걸 좀 더 잘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죠. 그래서 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자가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을 사실 사전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설명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이 있죠. 네. 특징은 그 인가 같은 경우에는 은행업이나 금융투자업 등을 이렇게 하고 있고 허가는 그 보험업이나 신용카드, 뭐 전자화폐업을 이제 허가를 하고 있는데 실은 이제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허가는 그 유관기관들, 뭐 거래소나 아니면 뭐 증권금융회사 아니면 신용평가업 이런 그 인프라 기관들에 대해서 시장의 기저를 만들어주는 인프라 기관들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더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질적 요건 말고 형식적 요건만 갖춘 자들에 대해서도 그 아예 진입 규제 자체가 요건 규정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 그 요건만 갖추면 이제 등록을 해주도록 하고 있고 신고도 요건만 갖추면 해줍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인가와 허가는 요건을 갖추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질적 요건을 다 갖춰도 실무적으로는 이제 정책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야 이거 요새 너무 뭐 애들 많아 라고 하면 허가를 좀 잘 안 해줘요 인가는. 그렇게 시장의 경쟁력이나 그 시장의 압력도 조정을 합니다. 진입 규제에서 그다음 자기자본 규제를 좀 살펴볼게요. 금융기관이 파산을 예방해서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연쇄적 파산을 예방해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이 아닌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을 자기자본이라고 하고요. 신규 진입 시 외에도 영업행위를 하는 기간 동안 법정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가령 뭐, 그 시중은행이 뭐 1,000억 원 이상이다. 또는 뭐 금융투자업이 뭐 20억 원, 뭐 1에서 5억 원,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있고 뭐 500억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뭐 그 가령 그 500억 원 정도 가진 뭐 증권사가 필요하다. 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그래서 500억인데 하다 보면 좀 뭐 금융회사가 이익을 보면 좋지만 손실을 날 수도 있죠. 그때 바로 너 유상 증자해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내가 오늘까지는 한 510억 있었어. 근데 갑자기 그 내가 가지고 있던 증권 가격이 폭락해서 499억 원이 돼. 그럼 그 순간 라이센스 바로 날릴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잠깐 일순간 그렇게 내려오는 거는 봐준다. 그래서 70%까지는 뭐 괜찮아. 근데 뭐 70%까지는 괜찮고 70% 이하로 내려가면 일정 기간 내에 너 자금을 빨리 보충해야 돼. 뭐 이렇게 그 유지 요건과
그다음에 그 진입 요건을 조금 차이를 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요건은 그거죠. 영업을 하는 동안 일정한 법정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뭐 자기자본이라고 써 있기는 한데 자기자본이라기보다는 자본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사실 뭐 자본시장법 이전에는 대부분 자본금 중심으로 규율을 하고 있었다 되고 그 자본시장법 이후에는 좀 자기자본 중심으로 규율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주주적 격솔 심사는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보충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